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시지요? 에헤이, 맨날 똑같은 도깨비 이야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요, 바로 저작거리 이야기랍니다. 그것도 그냥 시골 장터가 아니라 조선팔도 온갖 물건이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한양 장터 이야기지요. 아이고, 그 넓고 복작복작한 장터판에는 별의별 사연들이 다 숨어 있다니까요. 한양 장터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이까? 해가 중천에 뜨면 말이요,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따로 없답니다. 비단 파는 가게, 그릇 파는 가게, 곡식 파는 가게, 약재 파는 가게. 온갖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팔도에서 올라온 상인들이며 물건 사러 나온 아낙네들, 구경 나온 총각 처녀들까지 뒤섞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지요. 이리 오시오, 골라 골라, 안 사면 후회한다. 여기저기서 목청껏 외쳐대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랍니다. 시끌벅적, 와글와글, 참말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활기 넘치는 곳이지요. 근디 말이오, 주인님들. 그렇게 북적이던 장터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슬금슬금 내려앉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싹 달라진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걷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많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장터에는 찬바람만 휑 하고 불어쌌지요. 낮에 그 활기는 간데 없고 으슥하고 스산한 기운만 감돌기 시작한답니다. 달빛이라도 없는 금은 밤이면 아이고, 어른이라도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지나갈 정도라니까요. 꼭 뭔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어디선가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이처럼 한양 장터는 낮과 밤의 얼굴이 전혀 다른 참으로 묘한 곳이었답니다. 그 복작복작한 한양 장터 한쪽 귀퉁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약재상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약재상에는 향단이라는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향단이 아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몸이 약해 자리에 누워 계신 날이 많다 보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신 가게를 도맡아 보는 일이 많았답니다. 향단이 아씨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찌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몰라요. 약초 이름이며 효능을 줄줄 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들 상대하는 솜씨나 물건값 흥정하는 솜씨도 여느 어른 장사치 못지않았지요. 게다가 눈썰미가 어찌나 좋은지 장터 구석구석 돌아가는 사정이며 사람들 표정 변화까지 귀신같이 알아차리곤 했답니다.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어느 집이 장사가 잘 되는지, 또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도는지 향단이 귀에 안 들어오는 소식이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향단이 아씨는 결코 입이 가볍거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처자는 아니었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깊은 아주 속이 꽉 찬 아씨였지요.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팍팍한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찍 철이 든 탓도 있었을 것이요. 여튼간에 이 야무진 약재상 딸 향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랍니다. 그녀의 그 예리한 눈썰미와 남다른 담력이 아니었다면 장터밤 귀신 소동의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언제부턴가 말이요. 그 넓은 한양 장터에서도 유독 한 곳, 바로 형형색색 고운 비단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비단 골목에서 이상야릇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꼭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긴 밤에만 벌어지는 일이라니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 커질 수밖에요. 처음에는 그저 한두 사람의 헛소리려니 했답니다. 어젯밤에 말이야, 비단 골목을 지나는데 누가 뒤에서 소복자락을 세욱 잡아당기는 것 같더라니까. 라거나 가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갔는데 아침에 와보니 비단필 하나가 마당에 나와 있더라니깐 하는 식이었지요. 사람들은 에이 잠꼬대 했겠지.
바람이 불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근디 말이오, 그런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구체적인 목격담까지 나돌기 시작했지요. 글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시퍼런 달빛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게 앞에 진열된 비단들을 손으로 슥 쓰다듬으면서 구슬프게 흐느끼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야,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가게 안에 곱게 쌓아둔 비단들이 제멋대로 스르르르륵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비단 하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니까. 엄매, 나 그때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느라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것도 몰랐다니까.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니 비단 골목 상인들은 물론이고 근처 가게 상인들까지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밤에는 비단 골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지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자 비단 골목은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게 생겼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장사를 하거나 혹은 다음 날 장사를 위해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줄행랑을 치기 바빴지요. 어디 비단 골목뿐이겠소이까. 그 근처에서 장사하는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저놈의 귀신 소동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네. 밤늦게 물건 사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이거 원장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누가 저 귀신인지 뭔지 좀 속 시원하게 잡아가지 않고 뭘 한디야. 상인들은 모였다 하면 귀신 소동 때문에 죽겠다며 울상을 짓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사람들 마음도 각박해지고 괜히 서로 의심하거나 다투는 일도 잦아졌지요. 어떤 사람은 저거 다 경쟁 가게에서 손님 빼앗으려고 일부러 퍼뜨린 헛소문 아니냐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행순의 가게에서 제일 가까우니 마행수가 뭔가 아는 거 아니냐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답니다. 여튼간에 장터 전체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해졌으니 참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지요. 장터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북적대야 활기가 도는 법인데 밤마다 귀신 나온다는 소문에 다들 벌벌 떨고 있으니 이거야 원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다가는 장터 전체가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답니다. 향단인의 약재상도 비단 골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귀신 소동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답니다. 밤 손님이 줄어드니 자연히 매상도 줄었고 덩달아 아버지 약값 마련하기도 빠듯해졌지요. 향단이는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인 다른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향단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냥 두려워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똘똘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정말로 귀신이 나타난 걸까? 그것도 하필 비단 골목에? 향단이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장터 구석구석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향단이는 이번 소문이 유독 이상하다는 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째, 귀신이 나타난다는 곳이 늘 비단 골목,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단 가게인 마행순의 집 근처라는 점. 둘째, 귀신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느끼거나 비단을 만지작거린다는 점. 셋째, 소문이 퍼지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행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어쩌면 이건 귀신 소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꾸민 일이거나 혹은 억울한 사연이 있는 진짜 원혼의 소행일지도 몰라. 향단이의 그 예리한 눈썰미와 남다른 담력이 또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대로 소문에 휩쓸려 장사를 망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실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아버지, 오늘 밤에는 제가 가게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향단이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는 다른 핑계를 대고 몰래 장터에 남아 밤손님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향단이의 눈앞에 나타날 밤손님은 정말 귀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 그날 밤 향단이는 굳게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낮 동안의 장사를 마치고 다른 상인들이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 향단이는 아버지께는 정리할 것이 좀 남았다고 둘러대고는 약재상 가게 안에 몸을 숨겼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장터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자 낮에 그 왁자지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지요. 향단이는 약재상 문틈으로 비단 골목 쪽을 숨죽여 내다보았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라 골목 안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자정이 가까워 오자 장터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으스스한 기운마저 감도는 듯했습니다. 향단이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막상 혼자 어둠 속에 있으니 조금씩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요.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휙 불어오는가 싶더니 비단 골목 저쪽 끝에서 무언가 하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향단이는 숨을 멈추고 그쪽을 주시했지요. 너무 멀고 어두워서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형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아주 천천히 발소리도 없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향단이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얀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비단 골목 안으로 들어섰지요.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모습은 틀림없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소복처럼 보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걷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스르르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그 주위로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구슬픈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흑, 흐흐흑,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그런 울음소리였답니다. 향단이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비단 가게들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비단 가게, 바로 마행순의 가게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가게 문틈으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비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느다란 손을 뻗어 비단을 만지려는 듯 허공에 손짓을 하다가 또다시 구슬프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한스러워 보이던지 향단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한참 동안 그렇게 비단 가게 앞을 서성이던 여인은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휙 돌려 향단이가 숨어있는 약재상 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향단이는 깜짝 놀라 급히 몸을 숨겼지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다시 밖을 내다보니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바람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여전히 싸늘한 냉기가 남아있었고 어디선가 아주 은은하고 맑은 연곶 향기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습니다. 향단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온몸으로 느낀 그 싸늘한 기운과 코끝에 남은 연꽃 향기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왜 밤마다 나타나 저리 슬피 우는 걸까? 그리고 저 연꽃 향기는 향단이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지요. 다음 날 아침, 향단이는 밤새 겪었던 오싹하고도 신비로운 경험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보았던 그 여인의 정체와 남겨진 연꽃 향기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아야 했지요. 향단이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저작거리에서 평생 옹기를 팔아온 황영감이었습니다. 황영감은 나이가 이른이 넘어 장터에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분이었지요. 장터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일들, 오래된 가게들의 내력, 그리고 사람들의 얽힌 온갖 소문과 예시이야기들을 꿰뚫고 있는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혹시 황영감이라면 그 의문의 여인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향단이는 옹기 가게로 찾아가 공손하게 황영감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영감님, 혹시 여쭐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향단이가 말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장터 비단 골목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진 젊은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특히 연꽃 향을 좋아하셨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지요? 황 영감은 향단이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허허, 어린 처자가 별걸 다 궁금해하는구먼. 자네, 혹시 밤 귀신 소동 때문에 그러는 게야? 황 영감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향단이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감님. 실은 어젯밤에 제가 향단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얀 소복의 여인, 구슬픈 울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던 은은한 연꽃 향기까지. 황 영감은 향단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나더니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쯧쯧, 가엾은 것, 자네가 본 것이 맞다면 그건 필시 월하 아씨의 홀령일 게다. 월하 아씨요? 향단이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네. 황 영감은 담뱃대를 한 모금 빨고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하해 전까지만 해도 이 장터 비단 골목에는 월하라는 아주 곱고 손재주 좋은 처자가 있었지. 황 영감의 이야기에 따르면 월하 씨는 이 한양 장터 비단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젊은 비단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비단을 짜고 물들이는 솜씨가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특히 그녀가 직접 짠 비단은 색깔이 어찌나 곱고 결이 부드러운지 한번 만져본 사람은 다른 비단은 눈에 차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비단 위에 술을 놓는 솜씨 또한 일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꽃 문양을 수놓는 솜씨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하네요. 월하, 아씨가 수놓은 연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아름다워서 양반가 마님들이나 부잣집 교수들이 앞다투어 사가려고 줄을 설 정도였다는구먼요. 아마도 그녀의 이름 월하도 달빛 아래 핀 연꽃이라는 뜻이니 그녀와 연꽃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 영감 말로는 월하 아씨는 실제로도 연꽃을 무척 좋아해서 늘 몸에서 은은한 연꽃 향기가 났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어젯밤 향단이가 맡았던 그 향기가 바로 그런데 마리오 주인님들, 그렇게 재주 많고 앞날이 창창해 보였던 월하 아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소? 바로 몇 해 전 어느 비오는 여름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월하 아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쓰던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사람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분난 사내와 야반 도주라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장사가 잘 되니 큰돈을 가지고 어디 먼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지. 혹은 혹시 나쁜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월하아 씨의 실종은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월하아 씨는 점차 잊혀갔지요. 쯧쯧, 참으로 곱고 재주 많은 처자였는데 그리 허망하게 사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황 영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향단이는 황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젯밤 보았던 그 슬픈 여인의 모습과 연꽃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내가 본 것은 정말 월하아 씨의 억울한 혼령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월하아 씨는 왜 마행수 가게 앞에서 그리 슬피 울고 있었을까? 향단이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고 이제 마행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월하아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나니 향단이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단 골목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는 마행수였지요. 황 영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향단이는 마행수를 조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밤 귀신이 유독 그의 가게 앞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점도 이상했고 귀신 소동으로 다른 가게들은 울산기지만 마행순의 가게는 오히려 손님이 늘어난 듯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황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하아 씨가 사라진 직후 그녀의 가게 터와 단골 손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가 개발한 독특한 비단 짜는 기술까지 고스란히 이어받아 지금의 부를 쌓은 사람이 바로 마행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행수는 월하아 씨가 갑자기 사라지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사를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녀의 가게를 인수하고 기술을 배웠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황 영감의 말에 따르면 월하아 씨가 살아있을 때 마행수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으며 그녀의 뛰어난 솜씨를 늘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월하아 씨의 기술을 몰래 빼내려 하거나 그녀의 장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네요. 월하아 씨가 워낙 마음이 곱고 순해서 마행수의 그런 속내를 잘 몰랐던 게지. 오히려 마행수가 인자한 척 다가와 도와주는 척하니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이야. 쯧쯧. 황 영감은 혀를 차며 말했지요. 향단이는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하아 씨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나 야반 도주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행수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 마행수가 월하 아 씨를 해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면?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월하 아 씨의 혼령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모든 정황이 마행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향단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월하 아 씨의 한을 풀어주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마행수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이제 어떻게 마행수의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향단이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행수에 대한 의심을 굳힌 향단이는 이제 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나 지난 사건이고 교활한 마행수가 순순히 꼬리를 잡힐 리가 없었지요. 향단이는 우선 월하아 씨의 혼령이 자주 나타난다는 마행수 가게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혼령이 무언가 단서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녀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다시 한번 몰래 비단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마행수 가게 주변을 꼼꼼하게 살폈지요. 가게 앞, 옆, 그리고 뒤편 후미진 골목까지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까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던 중 가게 뒤편 담벼락 밑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서 향단이의 눈에 무언가 작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낡은 천 조각인 줄 알았는데 조심스럽게 주워 먼지를 털어보니 아따, 세상에. 그것은 바로 아주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꽃 모양의 비단 매듭이 아니겠소? 그 매듭은 월하 아씨가 자신의 비단 제품에 행운의 징표처럼 달아두곤 했던 그녀만의 독특한 표식이었습니다. 황 영감의 말에 따르면 월하 아씨는 그 매듭을 직접 만들었으며 그 솜씨가 워낙 뛰어나 아무도 흉내 낼 수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귀한 매듭이 왜 하필 마행수 가게 뒤편 이렇게 후미진 곳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향단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쩌면 월하 씨가 실종되던 그 밤, 이곳에서 마행수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 매듭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월하 씨의 혼령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신호로 일부러 남겨둔 것은 아닐까? 향단이는 연꽃 매듭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행수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녀는 이 매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활한 마행수와의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향단이가 밤마다 비단 골목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는 모습은 당연히 마행수의 눈에도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것이 귀신 소동에 호기심이 생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향단이의 행동이 점점 더 집요해지고 특히 자신의 가게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자 마행수도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저 계집애가 혹시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월하, 그년 일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건가? 마행수는 속으로 초조해졌습니다. 월하의 실종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향단이라는 저 어린 약재상 딸이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수인들을 시켜 향단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향단이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지 예의주시했지요. 그리고 향단이가 황 영감을 찾아가 월에 대해 묻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녀? 당장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마행수는 향단이를 직접 만나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습니다. 향단이 아가씨, 요즘 장터에 흉흉한 소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특히 우리 가게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니. 혹시 뭐 이상한 거라도 보신 거 있으시오? 하고 능글맞게 물었지요. 향단이는 마행수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짐짓 순진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행수 어른, 저는 무서워서 밤에는 나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요. 하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행수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빛나고 있었지요. 마행수는 향단이의 그런 당돌한 태도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정말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향단이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향단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마행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한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향단이를 괴롭혔지요. 우선 그는 향단이의 아버지, 즉 몸이 불편한 약재상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인자하고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며 말했지요. 영감님, 따님이 요즘 밤늦게까지 장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일에 휘말리려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자꾸 헛소문을 믿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 이러다가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영감님께서 따님을 잘 타일러서 몸가짐을 조심히 하도록 하셔야지요. 하고 은근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향단이 아버지는 딸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하는 마음에 정말로 향단이를 불러 야단을 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향단이는 아버지께는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행수의 이런 행동이 그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했지요. 마행수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향단이네 약재상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향단이네 약재상에서 파는 약재가 품질이 영 좋지 않다더라. 향단이 아씨가 약재 값을 속여 판다더라. 귀신 소동을 일부러 부풀려서 자기 가게로 손님을 끌려는 수작이다. 등등 아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헛소문들을 퍼뜨렸지요. 그 소문 때문에 한동안 향단인의 약재상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향단이는 속상했지만 이것 또한 마행수가 자신을 막으려는 비열한 수작임을 알았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런 행동이 월하 아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지요. 나를 막으려고 이토록 필사적인 것을 보니 분명 숨기는 것이 많다는 뜻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어떻게든 마행수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 향단이는 마행수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행수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지요. 과연 향단이는 어떤 방법으로 마행수의 가면을 벗겨낼까요? 마행수의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향단이는 마침내 그의 죄를 밝혀 월하 아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단서인 연꽃 매듭을 어떻게 활용할지 밤새 고민했지요. 이 매듭을 마행수에게 직접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일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워낙 교활한 자이니 오히려 역정을 내며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향단이는 좀 더 확실하고 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행수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거나 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월하 씨의 혼령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혼령이 나타나는 그 상황 자체를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향단이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월하 씨의 혼령이 자주 나타난다는 그 비단 골목에서 밤늦게 마행수와 단둘이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꽃 매듭을 보여주며 그를 떠보고 동시에 월하 아씨의 혼령이 나타나도록 상황을 만들어 마행수의 심리를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지요. 정말 큰 계획 아니오이까? 어린 처자가 밤중에 귀신 나오는 골목에서 악당과 단판을 짓겠다니? 게다가 혼령의 도움까지 받으려 하다니요. 이건 뭐 웬만한 사내대장부도 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 향단이 아씨 정말 대단합니다. 향단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믿을 만한 장터자경단 몇몇에게 미리 귀띔을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근처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즉시 나타나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리고 월하 아씨의 혼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작은 장치들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바람 부는 방향에 은은한 연꽃향을 피워놓는다거나 혹은 흰 천 조각을 몰래 걸어두어 그림자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물론 진짜 혼령이 나타나 준다면 더 좋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향단이는 마행수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행수 어른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월하 씨에 관한 중대한 일이오니 오늘 밤 자시의 비단골목 어귀에서 잠시 뵙기를 청합니다. 서신에는 일부러
월하아 씨의 이름을 언급하여 마행수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지요. 마행수는 서신을 받고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 년이 대체 뭘 알고 있기에 나를 부른단 말인가? 혹시 덫을 놓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월하아 씨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 안 나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약속 장소에 나가기로 결심했지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향단이의 대담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행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말 월하아 씨의 홀령이 나타나 도움을 줄까요? 마침내 약속한 자시가 되었습니다. 달빛마저 희미한 금은밤, 한양장터 비단 골목 어기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지요. 향단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연꽃 매듭이 꼭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근처 어둠 속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경단원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 골목 끝에서 마행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한 듯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지요. 그는 향단이 앞에 다가와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나를 보자 한 연유가 무엇이냐? 월해에 관한 일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향단이는 마행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른, 제가 최근에 아주 기이한 물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연꽃 매듭을 꺼내 마행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 매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매듭이 행수 어른 가게 뒤편 담벼락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아십니까? 마행수는 연꽃 매듭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 매듭은 분명 월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자신의 가게 근처에 그 그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묻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마행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발뺌하려 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의심하는 개냐? 어디서 요망한 물건을 주워와서는 모르신다니 이상하군요. 향단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매듭은 월하 아씨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에서는 월하 아씨께서 늘 좋아하셨다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나는군요. 향단이는 마치 홀령의 존재를 암시하듯 말하며 마행수를 압박했습니다. 마행수는 향단이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어린 계집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혹시 정말 귀신의 도움이라도 받고 있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네, 내년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마행수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향단이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마행수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향단이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찰나. 갑자기 어디선가 싸늘하다 못해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비단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가게 앞에 내걸렸던 등불들이 일제히 꺼질 듯 세차게 흔들렸고 골목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와! 마행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행순의 가게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더니 안에 곱게 쌓여있던 형형색색의 비단 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떠올라 제멋대로 춤을 추듯 너울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어떤 비단은 채찍처럼 휘날리며 마행수를 위협하는 듯 했고 어떤 비단은 슬프게 늘어지며 마치 눈물을 흘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이란 말이요? 향단이 역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흐흐흑.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애끓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는 모습. 바로 월하 아씨의 홀령이었습니다. 월하의 홀령은 흐느끼며 마행수를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내 비단, 내 정성으로 짠 비단, 내 놈이 어찌 감히. 원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솜씨를 훔치고 내 목숨까지 빼앗아 가고도 어찌 이리 뻔뻔하게 살아 숨 쉬는 것이냐. 내 억울함을, 내 한을 풀어다오. 월하의 홀령은 마행수를 향해 손을 뻗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손끝에서는 푸른빛이 감도는 것 같기도 했지요. 눈앞에 진짜 월하 아씨의 홀령이 나타나 원망의 말을 쏟아내자 마행수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월하 아씨, 제발 용서해 주시오. 공포에 질린 마행수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든 말든 이제 그런 것을 따질 겨를도 없었지요. 네, 내가 그랬소이다. 월하 아씨의 그 뛰어난 비단 짜는 솜씨와 새로운 문양들이 너무나 탐이 나서 흑심을 품었소이다. 그래서 술에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그녀의 비법을 적은 책과 비단들을 훔치고 그녀를 저 가게 뒤뜰 우물에 던져버렸소이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천벌을 받을 놈이요. 마행수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추악한 범행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월하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녀를 해치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기술인 양 속여 그동안 불을 쌓아왔다는 것을 제 입으로 다 실토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월하 아씨의 시신을 가게 뒤뜰 우물에 유기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흉악한 일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 잔인하게 해치고도 그동안 뻔뻔하게 장사를 해왔다니.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구먼요. 향단이는 마행수의 자백을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했던 대로 숨어있던 자경단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바로 그때 내 이놈 마행수,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포졸들과 장터 자경단원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마행수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마행수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한 뒤라 더 이상 발뺌할 수도 없었지요. 그는 포졸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월하의 홀령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마행수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싸늘한 기운과 월하의 홀령은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홀령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준 향단이를 향해 슬프면서도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한번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한 점 빛이 되어 밤하늘로 사라져갔지요. 길고 길었던 원한을 풀고 마침내 편안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다음 날 한양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사이 비단 골목에서 벌어졌던 일, 즉 마행수의 끔찍한 범죄와 월하 아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향단이의 용감한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마행수의 악행에 경악하고 분노했으며 비명에 간 월하 아씨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에서는 즉시 마행수 가게 뒤뜰 우물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월하 아씨의 유고를 수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마행수는 결국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 즉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이 심판을 받자 비단 골목을 감돌던 으스스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나타나는 귀신은 없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밤 귀신 소동이 그렇게 해결되고 악덕상인 마행수가 벌을 받자 한양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비단 골목 상인들은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지요.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정리하거나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터 전체에 퍼져 있던 뒤숭숭하고 불안한 기운은 싹 가시고 다시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동안 귀신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 다 그 약재상 딸 향단이 아씨 덕분이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향단이를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나와 인사를 건네고 고맙다, 장하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어떤 상인은 감사의 표시로 귀한 약재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떤 아낙네는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답니다. 향단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 인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장터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재상 가게를 지키며 아픈 아버지를 돌보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약재상 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용감하고 지혜로운 젊은 여성으로 장터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번 한양 장터밤 귀신 소동은 향단이에게도 아주 큰 경험이자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면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에 대한 연민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마침내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거대한 악을 밝혀내는 놀라운 일을 해냈지요. 이 일을 겪으면서 향단이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한 뼘 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담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또한 아무리 힘없고 약한 존재라도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을 것입니다. 향단이는 여전히 장터 약재상 딸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약한 소녀가 아니라 장터의 평화를 지켜낸 용감하고 현명한 젊은 여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쩌면 훗날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약재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장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지도 모르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한양 장터 밤도깨비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등골이 오싹했다가 속이 시원했다가 아주 그냥 정신없는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첫째, 나쁜 짓 하고는 절대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것. 둘째, 억울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작은 용기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부디 주인님들께서는 오늘 밤 무서운 꿈 꾸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소이다. 그리고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